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으로서 한국 섬급 AI 융합센터장 장하섭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패론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성급의 장하섭입니다. 먼저 무탄소, IMO 중기 조치 등 회사 산업계에 직면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적절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본 포럼에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연사님들께서 참가자분들께 자세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고려했을 때 연사님들당 한 개 내지 또는 두 개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연사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또는 실시간 온라인 질의 중에서 대표 질의를 제가 선정해서 질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섭 상무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라 IMS 이준태 책임이 주신 의견이신데요. 발표에는 없었지만 수소, SMR, 과연 무엇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질문과 특히 SMR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수소와 SMR이라는 조합이라는 게 저는 조금 약간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수소가 SMR이 저는 이제 대체 연료와 그다음에 핵 에너지,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대체제라기보다는 좀 보완적인 관계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규모의 이제 출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선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대형 선박 위주로, 굉장히 초대형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위주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SMR 기술이 이제 만약에 잘 발달이 돼서 육상에 만약에 발전원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정 에너지로 보고, 거기서 또 수소를 뽑아내서, 그러니까 선박과 같이 좀 하드투어 베이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수소 혹은 수소 데리베티브라고 볼 수 있는 암모니아 이런 생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보완제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선박에 이제 만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솔라스에 보면 이미 뉴클리어 선박에 대한 규제는 이미 저기 1981년부터 계속 제정이 돼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좀 새롭게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규제나 규제라기보다는 소셜 억셉턴스, 그러니까 사회적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화주와 이제 조선소와 이런 선주와 이런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산업 플레이어 못지않게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국가의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퍼블릭 오피니언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협의체에서 잘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합의 외에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왕종용 수석연구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이주혁 수석연구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극 항로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캐나다의 쉐빙선 등 극지 기술의 친환경 연료가 과연 적용된 동향과 기술이 있는지 하는 부분과 만약에 그러한 기술이 적용됐을 때 캐나다 산업의 국산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캐나다 코스트가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쇄빙선은 아직까지 이제 마린 디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일부 선박들은 이제 30% 디젤, 재생 디젤하고 또는 이제 쇄빙선은 아닌데 이제 100% 이제 바이오 디젤로 운항 시범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 이제 새로 만든 선박들 이제 NSFRB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니얼쇼어 베슬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이제 입항하게 되면은 배터리만 이제 사용하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새로 우리 만들어진 이제 폴라 라이스 브레이커라든지 지금 건조 중에 있는데 이제 이 같은 선박은 지금 고효율 디젤 전기 그 와실라에서 만드는 고효율 디젤 전기를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디젤 전기이긴 한데 환경 기준 IMO 그 티어 3까지 같이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캐나다 코스트가드 같은 경우 전체 플릿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저탄소 연료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비중은요. 사실 아이스브레이커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국산화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아직 쉐빙선에 친환경 대체연료를 적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검토고 기술적인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도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선급 김혜준 수석연구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안정호 부회장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IMO의 중기 조치 간의 그 마찰의 이슈가 있는데 이게 과연 탈탄소 친환경 연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10월 달에 있을 MEPC 2차 특별 세션에 미국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채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 6월 달에 미국 그 USTR 무역 대표부에서 소환을 통해서 미국의 IMO 중치 채택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각 국가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향후 무역 협상에서 각국의 중기 조치 채택 여부의 투표 결과를 고려해서 미국 시장에 접근을 제한을 한다거나 보복 관세 등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지난 83차 때 그 중기 조치 승인을 격렬히 반대했던 그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반대했던 선국가들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채택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은 단순하게 환경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일부가 되고 있고요. ESG 평가, 투자자들의 요구,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라든가 주요 화주의 공급망 기준 등이 모두 친환경 탈탄소 운송 수단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의 친환경 전략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경쟁력 요소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미국의 정책 성향이 해양 환경 분야 국제 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대세를 흐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달리 얘기하면 친환경 선박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의 흐름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MO 안에서는 이 국제해운 분야의 이러한 규제들이 단일 국가의 정책 변화만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IMO가 170여 개의 회원국의 합의로 이제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미 2023년도 온실가스 개정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50년까지 넷제로 온실가스를 달성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가 있고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부가금을 부여하는 이런 조치들 또한 83차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는 총 79개국 중에 63개국 이상이 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IMO 안에서는 중기 조치의 필요성에 다수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주요 무역 블록 회원의 IMO 규제와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의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 또한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나 그 채택이 무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투표를 통해서 반대 국가가 3분의 1을 넘어서 만약에 무산이 됐다면 그 채택이라는 프로세스만 약간 딜레이가 될 뿐이지 그 채택까지 올라오기에 대한 그 전 과정이 다 무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반대했던 국가들의 주요 이유 그런 사유들을 들어서 약간 타협을 통해서 요건을 좀 완화시킨다거나 이행일자를 좀 늦춘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좀 강요적인 요소는 추가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이나 이게 아예 그냥 거절이 돼서 중기 조치 앞으로 IMO에서는 절대 도입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채택이 무산되면은 한 번 더 몇 차례 논의를 더한 다음에 똑같은 프로세스인 승인과 채택 발효 일자를 동등하게 밟아 나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제회원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산이기 때문에 이걸 필두로 해서 연료 전환을 극적으로 깨내야 되는 그런 산업계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도입은 반드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의 결론까지 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만 네, 거스를 수 없는 이미 물결이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지 대체연료 무탄소에 대한 환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영구석 산모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리안리 재보험 한재환 주임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예,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연료, 예,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연료 옵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해운업계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성숙도 또는 경제적인 현실성 그리고 벙커링이나 제도적인 인프라 정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연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좀 어려운 주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대답을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인데, 뭔데 이번에 IMO 중기 조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김준 한국 검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전략들은 좀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선종에 따라 좀 답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마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한 이제 연료는 이제 LNG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베일러블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세 가지 측면을 다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페널티도 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과다한 페널티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린 연료로 전환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것들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가 될 거라고 저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선종에 따라서 아까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 선박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쓸 수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굉장히 5,000명, 6,000명 사람들이 타는데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억셉턴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크루즈선 LNG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LNG선이 끝까지 갈 것 같다는 게 크루즈선은 자기네들이 보는 방향이에요. 결국 이제 바이오나 ELNG 같은 것들을 가지고 페널티를 좀 해나갈 거고 이제 다른 수소나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제한적이다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선종별로 그다음에 운행 형태별로 다른 답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선종별로 항로별로 특성에 맞는 연료를 채택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검증된 LNG나 뭐 후처리 시설 이용한 그 기술이 현재로는 상용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왕종용 수석 연구원님께 간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스텍 김경천 차장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캐나다에서의 친환경 연료의 공급망 구축 현황과 혹시 항만 인프라, 벙커링
같은 기반 구축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마무리로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권역 항만 이렇게 세 단계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망과 벙커링 인프라를 지금 신속하게 구축 중인데요. 지금 LNG 바이오 그다음에 재생 디젤 메탄올에서 이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까지 항만별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아까 말씀드린 그린시핑 코리도어 프로그램 하에서 지금 빠르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장비 운송 시설 전환 특히 이제 연료 장비 일단 운송 시설 전환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밴쿠버하고 할리팩스하고 이제 그 오데호를 잇는 다핵심 벙커링 네트워크가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도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정부에서도 관련된 준비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해운 비즈니스 생존을 위한 친환경 선박 연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회사 산업계의 지혜를 모아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토론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